의롭지 못한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 머물며 그 맑고 깨끗함을 본받고자 했던 조선의 처사들. 올곧은 선비정신은 당쟁으로 좌절된 이상실현의 염원을 자연에 담아 원림문학을 꽃피웠고, 그 소재이자 배경이었던 소세원에서는 조선 처사들의 노래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담양 지곡리. 이곳에 조선시대 대표적 원림인 소세원이 자리하고 있다. 원림이란 경치 좋은 곳에 누정을 세우고 이를 중심으로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해 꾸민 자연 정원이다. 소세원은 조선시대 원림의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인위적인 정원과 구별되는 조선 원림만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중국은 좀 거대한 국가이고 대륙이기 때문에 정원이 좀 장대합니다. 스케일로 보면 굉장히 크죠. 반대로 일본은 조그맣지만은 대단히 인공적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어떤 원림은 대단히 인공을 조금 절제하고 삼가하는, 그 자연 환경이나 자연의 어떤 조형물들을 잘 이용하는 것, 그러면서 자연의 어떤 장소에 인공적인 것이 조금 들어가서 이게 총체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좀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자연 그 자체인 듯 편안함이 느껴지는 소세원. 그 조성 원리에는 당쟁과 야합으로 어지럽던 시대를 살았던 조선 선비들의 삶이 담겨 있다. 소세원 담장에 선명히 새겨진 글귀에 등장하는 소세처사 양공, 양산보가 그 주인공이다. 연산군 광나느 시대 그 말기에 태어났죠. 1503년에 태어나셔서 1557년에 돌아가셨는데, 1557년이라면은 나라가 명종치세 외척권신이 이 세도를 휘두르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고 그런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무런 시대에 선비들이 뜻을 펼 수가 없고, 또 아울러서 착한 사람이 그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가신 분입니다. 조선 최고의 개혁 정치가 정암 조광조. 15살에 양산부를 지도했던 그는 중종 반정 이후 벼슬에 나가 시대를 앞서간 개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기묘사화로 화순에 유배되어 얼마 후 사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양산부는 평생 벼슬길에 나서지 않았고 담양의 작은 원림을 조성해 처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소세원이다. 스스로를 맑고 깨끗한 기운이라는 뜻의 소세옹이라 부르며 자연의 맑고 깨끗한 기운을 본받고자 했던 양산보. 그는 자연 정원인 소세원에 머물며 하서 김인후, 면함정 송순 등 문인들과 함께 시화를 열어 원림 문학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냈는데, 뜻밖에도 소세원의 시작은 경치 좋은 자리에 자리 잡은 작은 정자였다. 여러 벗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할 만하다, 그런 장소를 발견한 것이 1530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여기 내려오셔서 한 10여 년 이렇게 자기 집에서 부모님 모시고 있다가 10여 년 있다가 그에서 작은 초가 3칸을 할 때 봉황을 맞이하고 싶은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당쟁이, 조선 중종 때는 당쟁이 심했기 때문에, 또한 스승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쟁이 심하지 않은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는 어진 임금이 나와서 나는 저 대봉대에서 맞이하고 싶다 하는 뜻으로 해서 이름을 대봉대라고 지은 겁니다. 소세원은 흐르는 물길을 끼고 조성된 원림으로 계류 양쪽에 정자가 들어서 있다. 대봉대 건너편에 자리한 광풍각은 소세원의 대표 공간이다.
소세원 하단에 자리한 별당인 광풍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구조를 한 건물로 중앙 한 칸은 온돌방으로 손님이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특이하게도 중앙에 위치한 방 주변 사방으로 마루를 설치해 어떤 방향에서든 주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큰 원림 속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건축물들이 있을 때 그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자리하냐가 참 중요할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축이 아니라 건축물 안에서 외부 경관을 바라보는 어떤 소점으로서 시발점으로서 건축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3분 앞에 들어 열개문인 광풍각의 방문을 열어 올리면 눈길 머무는 곳마다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지금의 광풍각은 정유재란 당시 왜구에 의해 불타버린 것을 중수한 것인데 숱한 어려움에도 선조들의 유산을 지켜낸 후손들의 노력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 소세원의 명성이 많이 알려짐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선비들이 이 소세원을 방문하셨을 때 머무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공간, 손님을 위한 정자로 만든 게 이 광풍각이고요. 뜻은 비견 후에 맑은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집이라는 뜻으로 광풍각을 뒤로 하고 작은 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제월당. 너른 마당을 앞에 둔 제월당은 손님을 위한 광풍각과 달리 여러 개의 단을 두어 주거 형식으로 지어졌다. 당호인 제월은 비가 갠 뒤 드러난 상쾌한 하늘을 의미한다. 주인인 양산부는 이곳에서 기구하며 흉문 수련에 매진했고 시회를 열어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며 원림 문화를 이끌었다. 광풍각 뒤편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당한 높이의 담장을 쌓아 찾아오는 손님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해 주었다. 담장을 만들 때 담장의 높이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뭐 성벽 담장이랄지 또 구중 궁궐의 담장처럼 하게 되면은 외부 경관이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소선의 담장은 그 경계만을 한정 짓는 것이지 시선까지 차단하는 그런 담장은 아니죠. 또 굉장히 좁은 곳이지만은 그 나름대로 축대나 단에 의해서 담장을 적절하게 설정해가지고 그 기능을 나름대로 공간을 또 분절하는 것이죠. 소세원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세원도 1755년에 제작된 것으로 하서 김인후의 소세원 48령을 감상하며 우암 송시열이 그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소세원은 1400여 평의 담당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담장을 기준으로 내원과 외원으로 나눠볼 수 있다. 소세원 내원과 외원의 경계에 자리한 오곡문, 주자의 무의구곡을 본받아 조성한 오곡으로 접어드는 물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는 돌담에 글씨만이 남아있다. 오곡문 글씨가 쓰인 담장은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랫부분까지 막지 않고 개방형을 택한 구조 때문이다. 다른 건물들처럼 담장을 밑까지 막았다면 뒷산에서 흘러든 물이 큰 물이 되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우리 선조들은 하부를 개방한 변형된 담을 조성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벌써 몇백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잖아요. 큰 물이 쳤음에도 불구하고 담장과 그 밑에 부분이 그대로 완존하고 있는 걸 보면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자연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해서 돌을 쌓고 그 돌과 돌 사이를 적당히 벌리고 물이 흘러가게 하고, 물이 흘러갈 때도 한 군데에서 다 모아져서 세게 흘러가지 않게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양쪽으로 나눠서 물이 흘러가서 거기 있는 구축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조선시대 장인들이 석축 쌓는 방법, 담장 쌓는 방법, 수로를 개설하는 방법들이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소세원도와 소세원 48령에 보면 소세원의 공간은 크게 입구 공간, 대봉대 공간, 계류 공간, 화계 공간, 광풍각 공간, 제월당 공간, 담장, 구암정사와 부헌당터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조선 대표적 원림인 소세원의 매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계류 공간으로 자연물인 바위와 인위적으로 조성한 수로와 연못이 핵심이다. 소세원의 곳곳으로 흘러드는 계류 공간은 시각과 청각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간이다. 소리의 정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세원 계류 공간을 흐르는 물소리는 다양하다. 그 소리를 따라 물이 모여든 연못에 다다르면 자유로이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자연의 귀한 처사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토록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양산보는 스승 조광조의 이념적 좌표인 도학사상과 절이사상을 실현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무등산권 우리 원림 누적문화 공간은 단순히 흔히 지금 그것이 양반들의 풍류 공간이다라고 한 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 풍류는 누정 그런 원림의 아주 작은 부분, 일부분이고, 많은 부분은 공부 공간이고 서로 마을과 마을 사이에 협동 공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비와 선비들의 교유, 소통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림과 훈척의 당쟁에 대한 실망으로 낙향한 호남 사림들은 주거지가 아닌 원림에 모여 더위를 식히며 시회를 즐겼다. 사화가 많았던 시기, 의리와 대의를 중시하는 사림학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그들은 자연을 소재로 도학적 의미와 시상을 담아냈다. 그 백미로 손꼽히는 것이 제월 땅에 걸려있는 하서 김인호의 소세원 48령이다. 48개 주제로 엮인 소세원 48령에는 당시 조선사림의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아, 참 이게 이런 데서 이렇게 성경과 같은 데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그런 어떤 감정을 쭉 그런데 생활을 그렇게 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소세원은 사계가 그 풍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서는 무슨 나물이 나고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서로 선비간에 서로 휴게 놀이를 어떤 놀이를 하고 또 어떻게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어떤 일상의 모습,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48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정유질환 등 외국의 침입으로 많은 원림들이 사라졌던 것과 달리 소세원이 원형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인후가 소세원 곳곳을 소세원 48령에 상세하게 묘사했고, 이를 소세원도에 담아 최근까지 보존해온 덕분이다. 바위 비탈에 뿌리 박은 늙은 등거리, 비슬의 맑은 그늘 길게 뻗쳤네. 순임금의 밝은 태양 천고에 빛나 남녘바람 지금도 불어오는 걸. 걸음걸음 물결 보고 지나며 시을프니 생각이 더욱 그윽해 참 근원을 사람들은 찾지를 않고 멍하니 담구멍에 흐르는 물만 보네. 다른 시는 모든 다른 선비들이 그 좋은 시가 있으면은 다 이렇게 차운 따라서 노래를 짓는데, 하서 소세원 48형은 너무 그 압도적인 그 시상, 발상, 그 풍경 이런 것에서 그 뒤로 어느 누가 다시 그 노래를 따라서 짓지 못했습니다. 그 우리나라 전원문학의 최고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문학의 최고의 명작이 바로 소세원을 배경으로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벼슬을 버리고 자연의 맑고 깨끗함을 담고자 했던 그의 자기 수련은 수도자와 같았다. 그는 소세원의 자연에서 도를 찾았고 자신이 터득한 도학적 사상과 성취를 소세원 48령에 담아냈다. 그가 섬세한 묘사와 특유의 풍류를 담아낸 소세원 48령은 단순히 자연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닌 올곧은 선비정신을 문학으로 꽃피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호남 살인문화의 중요한 특징이 철저한 의리정신입니다. 불의를 보고는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 않는다. 올바른 길을 향해서는 벼슬과 재물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아무리 큰 무서운 왕권에 대해서도 적극 저항한다. 바로 이렇게서 그 의리정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자기 자신부터
잘 반듯하게 해야 의리정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불의의 시대에 참 좋은 길, 출세의 길을 다녀면 그런 어떤 자기 이 정화작용이, 그런 정화의식이 바로 의리정신의 바탕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바로 그 정화작용, 정화의식이 요람 같은 곳이 바로 소세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이름의 소세원. 그 이름에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수련하며 암울했던 세상을 이겨내고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했던 선비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수백 년 세월에도 제 모습을 지켜온 소세원은 조선 처사들이 현세에 건네는 지혜의 초대장이다.